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raining Language Models to Follow Instruction with Human Feedback이라는 논문이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챗GPT의 기술적인 배경이 되는 논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챗GPT와 인스트럭트GPT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셋에서의 차이점만 존재할 뿐, 기술적인 배경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배경부터 설명드리자면 GPT라는 이 모델은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이제 인코더 부분을 사용한 모델은 버트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디코더 부분을 사용한 모델은 GPT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이 GPT 모델 같은 경우에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생성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연어 NLP에서의 생성 로스, 이전 토큰들을 입력으로 주어지고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됐는데, 이 GPT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온라인에서 위키피디아나 아니면은 뭐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구잡이로 크롤링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유해한 텍스트, 예를 들면 정치적 아니면 성적 아니면 욕설이 포함된 이런 유해한 텍스트들,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 어떤 기능을 생성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성하는 문제점 등 이제 여러 문제점이 기존 GPT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스트럭트 GPT라고 하는 어,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적용한 GPT 모델을 소개하게 되는데, 먼저 스포일러부터 하게 되자면은 GPT 모델이 두 개, 하나는 GPT, 하나는 프롬프티드 GPT라 해서 프롬프트 데이터 가지고 학습한 GPT 모델, 그리고 이 SFT 모델부터가 여기 논문에서 소개하는 모델인데, 이 위에 두 모델 PPO 모델이 이제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적용해서 학습한 모델 두 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무리 데이터셋을 추가한 SFT 모델을 학습하더라도 이 가장 큰 사이즈 175 빌리언 사이즈에서의 가장 큰 성능과 1.4 빌리언에서의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적용했을 때 100배가 넘는 파라미터 차이가 있음에도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스트럭트 GPT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스텝으로 분리가 되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그 데이터셋을 레이블러가 어, 이제 직접적으로 레이블링해서 그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SFT라는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스텝 2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강화학습을 적용해가지고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RM 모델이라는 모델을 학습하고, 스텝 3에서 이 SFT 모델과 RM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여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자 하는 인스트럭트 GPT 모델을 옵티마이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데이터셋을 레이블링하고 그리고 SFT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 첫 번째 스텝에서는 총 크게 두 가지 데이터셋이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는 오픈AI API라는 데이터셋, 그리고 하나는 레이블러 리튼 데이터셋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오픈AI AP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픈AI에 존재하는 어떤 모델을 불러 쓴다. 예를 들면 프롬프트 모델을 불러 쓴다라고 하면은 그 프롬프트 모델에게 초반에 이제 프롬프트를 주어주고, 예를 들면은 뭐 어,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빨간색의 RGB 값은 무엇이고 노란색의 RGB 값은 무엇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파란색의 RGB 값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초반에 이제 빨간색의 RGB 값 그리고 노란색의 RGB 값을 알려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제 오픈AI API라는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러 리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제출한 프롬프트 중에 답변을 제외하고 프롬프트만을 모아가지고 어, 해당 프롬프트를 보고 휴먼 레이블러가 직접 다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픈 A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유저 한 명당 최대 200개의 프롬프트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을 수집할 때, 그 문자열 검사를 통해서 가장 비슷하지 않은 데이터셋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먼 레이블러가 작업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어, 업체에 맡겨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플레인, 퓨샷, 유저 베이스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레이블러에게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작업된 데이터셋을 이제 레이블러 리튼 데이터셋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이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답변 그리고 푸샷 그리고 유저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유저 베이스는 이제 실제적으로 유저와 프롬프트랑 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푸샷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푸샷에 해당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하도록 해서 총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준비해서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SFT 모델을 학습하게 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GPT 모델처럼 기본적인 생성 로스를 통해서 프롬프트와 프롬프트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반적인 학습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생성된 오픈 AI API 데이터셋의 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너레이션이 제일 많고 이제 나머지 태스크들이 쭉 존재하게 됩니다. 이 나머지 태스크들의 예시는 이런 식으로 어, 유저 케이스가 뭐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하면은 이 프롬프트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따로 이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출력이 레이블러가 작업한 출력이 있는데 그 레이블러가 작업한 출력물을 생성하도록 SFT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챗GPT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그냥 데이터셋의 차이밖에, 아, GPT 모델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셋의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 이제 학습에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셋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SFT 모델이 이제 스텝 1에서 학습한 모델, 그리고 RM 모델이 스텝 2에서 학습하는 모델, 그리고 PPO 모델이 어,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옵티마이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인데 PPO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휴먼 레이블러가 작업하지 않은 이제 오로지 인터넷에서 그 오픈 AI API를 통해서 모은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스텝 2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학습과 같은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 스텝 2에서 적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 프롬프트가 있다고 하면은 프롬프트 를 입력으로 해서 여러 모델에 입력을 주고 해당 출력을 여러 개를 뽑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출력이 4개가 되는데 A, B, C, D 이렇게 4개의 출력을 뽑고 레이블러가 이 출력된 아웃풋 값을 순서를 매깁니다. 랭킹을 매겨서 최종적으로 이 RM 모델 같은 경우가 RM 모델이 이 랭킹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이 RM 모델의 경우 저희가 전 스텝에서 학습한 SFT 모델과 이제 동일한 모델 구조를 갖고 있고 SPTF 모델은 이제 GPT랑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모델들은 GPT 모델과 같은 구조를 가진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로스 수식을 살펴보자면은 이 로스는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맨 처음에 이 시그마 안에 있는 값부터 보자면은 이 시그마 R 세타 펑션의 경우 여기서 학습하는 리워드 모델입니다. 리워드 모델의 리워드 스코어고 이 YW 값이 아, 그 데이터셋에서 이 YW랑 YL을 샘플링합니다. X 그 YL과 YW를 샘플링하고 YL과 YW 중에 그 랭킹이 더 높은 그 잠시만요. 그 랭킹이 더 높은 아웃풋을 YW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워드 모델 첫 번째에 있는 리워드 텀은 이제 그 휴먼 레이블러가 지정한 더 좋은 텍스트의 리워드가 되고 이제 두 번째 텀은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덜한 텍스트가 되고, 결국에는 시그마를 씌우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화가 돼야지 이 로그를 씌웠을 때 최종적으로 값이 제일 적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모든 조합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총 네 가지의 텍스트가 있는데, 그러면 네 가지의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 로스 펑션을 적용해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슬라이드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3에서는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학습한 RM 모델과 첫 번째 스텝에서 학습한 SFT 모델 두 모델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인스트럭트 GPT 모델을 옵티마이즈 하게 됩니다. 인스트럭트 GPT 모델은 이제 RM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인스트럭트 GPT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PPO, 여기서 PPO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PPO라는 개념은 이제 강화학습에서 많이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 자체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PO라는 거는 이제 이전에 TRPO라고 하는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강학습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TRPO 같은 경우에는 강학습에서 모델을 만약에 너무 빠른 속도로 학습시키거나 아니면은 모델을 너무 급격하게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 모델이 망가져가지고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 이는 강화학습의 불안정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TR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모델의 밸류 하나하나마다, 그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 하나하나마다 이 KL 다이버전스가 일정 값 이하가 되도록 학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PPO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간단한 방법을 써가지고 이 로스를 제약을 해서 로스를 이제 클리핑하는 방식으로 모델의 학습 속도를 낮추는 걸 이용해서 모델의 학습 안정성을 올린 강화학습의 알고리즘 중 하나라고, 학습 메커니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PO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이유가,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빨리 학습을 하게 되면 모델이 망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델 학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텝 3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의 이제 오브젝트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 오브젝트 펑션은 값이 최대화가 되는 게, 오브젝트 펑션의 값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텀 하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이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에서 X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RM 모델의 경우도 이 SFT 모델과 구조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RL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셋에서 X를 입력으로 받아서 Y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텀부터 보자면은 X, Y 그리고 리어드 펑션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X를 입력으로 받아서 Y를 출력했을 때 그 해당 출력물의 리워드가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텀 같은 경우가 이제 학습의 안정성을 위해서 요 두 번째 텀에서 PPO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텀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뒤에 있는 이 SFT의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해두고 사용을 합니다. 이제 학습을 하지 않는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요 앞에 부분 RL 모델, 그 파이 RL이라고 하는 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이 RL 같은 경우에는 X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제 파이 세타 이 Y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 텀을 이제 뒤에 텀을 KL 다이버전스 텀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KL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RL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이 SFT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텀 같은 경우는 베타를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크기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텀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텀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텀인데 이 모델이 학습하는 중간에 예를 들면은 저희 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튠 과정에서 학습을 하게 한다 하면은 파인튠 과정에서 프리트레이닝의 정보를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뒤에 텀을 이용해가지고 파인튜닝 과정 중에서도 이제 프리트레이닝의 트레이닝 오브젝트를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프리트레이닝의 데이터로부터 X를 가져와서 이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에 생성 로스를 추가해가지고 파인튜닝 과정 중에서도 프리트레이닝의 정보를 잃지 않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모델 같은 경우 맨 마지막 텀을 사용할 경우 PPO, PTX 모델 그리고 맨 마지막 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반 PPO 모델이 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이제 이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트럭트 GPT가 가장 큰 목적이 이제 인간과 상호작용하여 실제로 쓸모 있는 텍스트를 만들어내는지 아니면은 뭐 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바이어스가 있다든지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든지 아니면 성적 또는 욕설이 포함된 문장 이런 문장을 생성하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밸류에이션은 사람이 직접 랭킹을 매기거나 점수를 매기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인스트럭트 GPT를 포함해서 일반 GPT와의 결과물,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던 GPT와의 성능을 이제 사람이 측정했을 때의 차이입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GPT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측정한 결과,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트 GPT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사용한 결과, 그리고 헬드 아웃 워커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셋, 그리고 트레이닝 워커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먼저 왼쪽 같은 경우에는 GPT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제 GPT 이 프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평가를 했고 이 SFT 모델 그 새로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GPT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GPT의 성능은 크게 뛰어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RL 기반의 학습 메커니즘을 적용한 모델의 경우 PPO와 PPO, PTX가 어느 경우에는 좋고 어느 경우에는 나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SFT 모델보다는 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결과의 경우 오른쪽 이제 인스트럭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인스트럭트 GPT의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줄었을 때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올바른 텍스트를 생성했는지 그 프롬프트에서 지시한 조건을 정확하게 생성했는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클로즈드 도메인 예를 들면 서머라이제이션 같은 경우 거기서도 이제 성능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아, 네. 총 4개의 지표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평가했었는데 이 수치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사람이 평가한 수치로 이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PPO와 PTX 이 두 모델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가장 좋고 예외적으로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는 좀 성능이 GPT 모델에 비해서는 떨어지긴 하지만 이 나머지에 대해서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이것도 설문조사 기반의 척도를 이용해가지고 네, 여기선 총 6개의 모델을 비교하게 되는데 6개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랭과 T0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의 파인 튜닝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학습한 모델인데
살펴보자면 GPT가 가장 높고 그 GPT 다음에 이 플랜과 T0 그리고 GPT 프롬프티드 그리고 SFT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인스트럭트 GPT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전 슬라이드 전 이밸류에이션이 이제 인스트럭트 GPT의 데이터셋을 활용해가지고 결과를 확인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NLP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를 확인해 보자면은 이 QA 프롬프트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존재하는데 이 데이터셋을 이용해 가지고 생성을 해봤을 때 GPT 모델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교구는 이전 슬라이드와 동일하고 이 그 회색 바 같은 경우에는 트루플리스라고 해가지고 진실성 이제 생성된 결과물의 진실성을 나타내고 이 컬러 바 같은 경우에는 진실성과 정보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정보 몇 가지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여기서는 PPO가 가장 높고 뭐 각각의 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사이즈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PPO와 PPO, PTX가 성능이 좀 높게 나온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톡시시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생성한 프롬프트로부터 생성된 출력물에서 좀 올바르지 않은 정치적으로 문제 있거나 성적으로 문제 있거나 또는 욕설이 함유되어 있거나 이러한 결과물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물들의 유해 정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 GPT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휴먼 이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거를 텍스트를 보고 사람이 평가를 한 경우고 이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매트릭을 사용해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SFT 모델이 휴먼 이벨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 이 아래에 보시면은 리스펙풀이랑 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리스펙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런 바이어스가 없는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SFT와 거의 PPO, PTX 모델이 거의 여기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GPT 모델보다는 항상 좀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었고 한 가지 더 재밌는 분석 결과는 이제 이거는 어찌 보면 인스트럭트 GPT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스트럭트 GPT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이어스 프롬프트 예를 들면은 욕설을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정치적인 어떤 것을 유도하거나 하는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오히려 이 톡시시티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프롬프트가 바이어스 된 거를 봤을 때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마지막으로 GPT 모델과 인스트럭트 GPT 모델의 실제로 생성한 결과를 출력으로 내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봤을 때 G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실제로 원하는 바를 내놓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래 코드처럼 뭐 다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출력하지 못하는 반면에 인스트럭트 GPT 같은 경우는 모든 그거에 비해서 GPT에 비해서 더 나은 생성 성능을 보였음을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입니다.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여기서 생성한 데이터셋의 경우 휴먼 레이블러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이 데이터셋이 휴먼 레이어블러의 주관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작업하는 시기에 따라 이런 것에 결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어스가 데이터셋에 의한 바이어스가 존재하고 그 바이어스를 모델이 학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인스트럭터 GPT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구조를 여전히 GPT 모델과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 발생할 수 있는 바이어스, 톡시티 아니면은 바이올런트 컨텐츠 이런 문제점이 여전히 GPT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리미테이션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가 좀 질문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는 그 저번 주에 연구실 세미나로 저저번 주군요. 이 논문을 다뤘어가지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 논문을 읽어보셔서 궁금한 게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미나를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저희 과제가 이렇게 이제 사전학습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사전학습된 모델들을 사용해서 뭐 코드를 생성하기도 하고 뭐 이해해서 뭐 다양한 뭐 요약이라던가 분석이라던가 뭐 개선이라던가 뭐 버그 수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챗GPT 방식처럼 뭔가 뭐 강화학습을 접목해서 뭐 좀 더 신뢰성 있는 코드를 생성하도록 한다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떤 특정 부분에 좀 더 이제 집중해서 코드를 분석하고 싶다면 뭐 그런 쪽으로 리워드 모델을 잘 설계해서 뭐 강화학습을 좀 더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앞으로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인공지능 모델의 형태로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비슷한 어프로치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들을 했습니다. 혹시 아이디어는 하나 있는 게 예를 들어 네네. 저희가 그, 어, 그, 그 알파 코드의 데이터셋을 활용하면은 어차피 코드의 경우는 다 특정 테스트 케이스를 만족하는 정답 코드만을 얻어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리워드 모델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어떤 사용자가 디자인하는 목적에 따라 리워드 모델을 설계하고 그러면 리워드 모델이 그 사용자가 원하는 어, 목적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 코드들 중에 길이가 짧은 것을 리워드가 높게 그리고 길이가 긴 것을 리워드가 낮게끔 해서 리워드 모델을 설계하게 되면은 설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델이 정답 코드인 것을 짧게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코드를 생성하는데 길이가 짧을수록 높은 리워드를 주도록 학습을 하면 더 간결한 코드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아이디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 행성 모델의 사실 GP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고 과거 토큰들을 기반으로 다음 토큰들을 하나하나씩 찍는 건데 그 전체적으로 이 시퀀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리워드 삼아서 뭐 학습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나 코드 같은 경우는 그 기능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완벽한 형태의 리워드를 저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연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길이를 그냥 줄여버리게 되면 원래 의미를 좀 잃게 되고 따라서 뭔가 사람이 제대로 레이블링해서 뭔가 길이가 짧더라도 의미가 유지되는가 아닌가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지만 코드는 뭐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질문이 없어서 그냥 주저리저리 얘기하고 있는데 예, 더 질문 없으면은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만 질문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질문은 아니신 것 같고 박신혜 연구원님이 예, 방금과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논문이 있어가지고 예, 추천을 예, 공유를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민기 학생 한번 읽어보시고 예, 혹시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연구에도 접목이 가능할지. 예. 참고로 저기 전민기 연구원님은 지금 어떤 주어진 코드의 그 효율성, 복잡도를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걸 하고 계시고,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계산 효율적인 코드를 생성하는 뭐 그런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싶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민기 학생, 대리 학생한테 질문이 하나 아, 왔네요. 아, 챗GPT 이거는 only difference is only data set. 이거는 챗GPT와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모든 것은 다 동일하고 데이터셋의 차이점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사실 오픈 AI에서 뭐 인스트럭트 GPT와 챗 GPT가 뭐 어느 정도 뭐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챗 GPT가 서비스하고 있다 이런 거는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 모델로 알려져 있고 데이터셋을 제외한 데이터 수집 과정을 제외한 전반적인 학습 과정은 챗 GPT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논문에서도 조금 표기가 방금 됐었는데,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답변을 좀 더 이제 리스펙트풀하게 하도록,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정보를 주면 이 인스트럭 GPT 모델도 훨씬 더 리스펙트풀한 답변을 이제 하도록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이 논문에서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챗 GPT는 이 인스트럭트 GPT 모델의 어떤 기술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서비스화한 거여가지고 실제로 서비스화할 때는 이제 이 AI 모델이 부적절한 답변을 생성하지 않도록 그런 다양한 프롬프트들을 이제 내장시켜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와 추가로 AI 모델한테 입력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이제 민기 학생이 말한 대로 데이터셋도 조금 다르다고는 하는데 뭐 명확하게 알려진 건 없어가지고 그 정도로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립스 억셉트된 논문이죠. 네, 억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부분 때문에 억셉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 아래를 적용해서 하는 게 오픈 AI에서 발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긴 하는데, 이제 각각의 작은 태스크들에 대해서 이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것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서머라이제이션이나 아니면은 어, 음, 기존에 존재하는 NLP에서 서브 태스크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을 적용하는 거는 있었는데, 이 인스트럭트 GPT처럼 생성 모델에 대해서 크게 포괄적으로 적용한 모델은 이 오픈 AI에서 발표한 인스트럭트 GPT가 최초이고, 사실 여기서 성능이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데이터셋 가지고 엄청 많은 데이터셋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서머라이제이션에도 사용 가능하고 어떤 다른 태스크들에도 사용 가능하고, 실제로 저희가 챗GPT를 사용해 보면은 이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억셉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GPT-4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트 GPT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스트럭트 GPT는 GPT 3.5라고 불려가지고 GPT-4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 논문이 아, 네, 질문을 해주세요. 요 논문에서 그러면은 그 RL with 휴먼 피드백이 여기서 처음 조금 소개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RLHF라고 하는데, 레인보스먼트 러닝 윗 휴먼 피드백이라고 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먼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거고, 어, 사실 말하자면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조합해가지고 인스트럭트 GPT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참 전까지는 아니고 1년 전에 오픈 AI가 발표를 했습니다. RLBF만을 이용해서.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데이터셋을 이 정도로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하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좀 RLBF만이 컨트리뷰션이었으면, 여기서는 데이터셋 구축도 하나의 컨트리뷰션. 제가 그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RLHF 보면서 얼라이먼트를 좀 해결하려고 RLHF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얼라이먼트 문제를 가 이제 걔네를 조금 뭐 걔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거를 위한 지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 얼라이먼트가 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그러니까 얼라이먼트라는 게 사용자의 상호작용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네네.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실제로 결과물을 보고 사용자가 이거를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보시면 이 지표들 같은 경우에가 다 사람이 보고 이걸 스코어를 매긴 건데, 이 지표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사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 인스트럭트 GPT 논문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되게 많은 논문인데, 분석만 거의 한 40페이지가 되어가지고 분석을 전부 다 보지는 제가 못해가지고, 그 얼라이먼트가 잘 된다는 요 정도만 봐도 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지금 그 리워드 펑션 가지고 평가한 그 지표가 맞죠? 아니요, 그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트럭트 GPT가 실제로 생성한 텍스트가 이제 사람이 보고 점수를 매겼을 때 실제로 원하는 대로 텍스트가 만들었는지, 이 지시를 따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냥 그 평가를 했고, 오픈 AI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했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톡시시티가 뭐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톡시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어에서 생성 모델에 대해서 이제 좀 말하는 어떤 개념적인 의미인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프리트레이닝 하거나 아니면 학습할 때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예를 들어 뭐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아니면 성적인 내용, 정치적인 내용, 이런 좀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생성 모델이 그러면은 생성을 할 때 똑같이 그런 유해한 정보들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유해한 정보들은 사실상 서비스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람이 사용할 때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안 좋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생성 모델에서는 그 유해한 정보들을 최대한 낮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 토키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생성된 텍스트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휴먼 이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보고 유해성을 직접 점수를 매긴 경우고, 오른쪽의 경우는 이제 자동 평가 매트릭을 사용해서 톡시시티를 평가한 수치입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예,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예, 질문이 또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TRPO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강화학습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로스 펑션이 전부 다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값을 쓰게 되는데, 강학습에서는, 왜냐면은 모든 값들이 통계적으로 이게 수렴한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같다, 이러한 값들을 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학습에서는 모델을 학습시킬 때 학습 불안정성이 매우 큰 편인데, 다른 뭐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나온 아이디어는 그래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모델이 학습을 하는 중간에 모델이 갑자기 망가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습 중반까지는 정말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로스가 튀거나 아니면은 모델이 망가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TRPO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처음에 막기 위해서 나온 알고리즘인데, 이 TRPO의 가장 큰 핵심 아이디어는 모델이 이 트러스트 리전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 트러스트 리전 믿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간 텀만 보시면 되는데, 이 올드의 파라미터와 이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새 파라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 그냥 단일 파라미터 하나만 보면은 하나 파라미터가 너무 급격하게 업데이트되는 것을 막기 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파라미터가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구한 이제 거리는 아니고, KL 다이버전스가 거리는 아니긴 하니까 어느 수치가 이 델타 이하로만 업데이트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이 각각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TRPO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 같은 경우에는 TRPO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단일 파라미터에 대해서 KL 다이버전스 이런 걸 구하기 때문에 성능 측면보다는 굉장히 느립니다.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PPO가 나오게 되는데, PPO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그냥 로스를 어떤 저희가 미리 설정한 이 엡실론이라는 1-엡실론이라는 값 안에서 클리핑을 통해서 모델이 업데이트된 속도를 낮추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TPO 같은 경우에는 강학습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PPO를 동시에 적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거는 학습
메커니즘보다는 옵티마이제이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 PPO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하면 TRPO를 적용했을 때랑 통계적으로 같은 효과를 갖는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PPO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강학습의 가장 큰 모델은 왜냐면은 저건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강학습의 아웃풋으로 마찬가지로 강학습이 생성한 그거를 쓰기 때문에 네. 네, 입니다. 저기 그 클리핑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클리핑에 대해서 어떤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저기서 그러면은 저 1 마이너스 엡실론 1 플러스 엡실론 요게 들어가는 게 왜 저 값이 들어가는지. 엡실론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제 저 값이 저도 저 논문 읽은 지 엄청 오래되겠는데 엡실론이 들어가는 값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 저 값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자가 지정한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값을 만약에 좀 모델이 그래도 제약을 걸고서라도 좀 빨리 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엡실론 값을 크게 지정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모델이 정말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모델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말 천천히 학습시키겠다 하면 엡실론 값을 적게 넣어주면 모델이 클리핑 되는 범위가 작아지니까 이제 엄청 천천히 학습을 하게 되는 대신 안정성이 늘어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클리핑 이게 한다는 답변이 게 맞죠? 네네. 클리핑이지 그러면은 그 뭐지? 그 그라디언트를 조정하는 건가요? 네, 로스를 조정합니다. 아마 제 기억엔 로스를 조정하는 게 맞았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자분께서 제가 강화학습을 느끼기에 그 강화학습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 한 시간을 목표로 하는 이 세미나에서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강화학습을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뭐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예, 오늘 재밌는 논문 발표해 주신 민기 학생 고생 많으셨고요. 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